예. 이제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강론 훨씬 더 좀 양이 많은데, 뭐, 살인죄, 생명시체에 관한 죄, 가벼운 죄는 좀 빨리 가고, 재산죄, 뭐, 이제 국가사회적법이 좀 무거운 죄는 좀 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다음, 이게, 여기 앞으로 가야겠네요. 예. 첫 번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그쵸.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죄인데, 능력시험 문제예요. 사람,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사람은 진통이 있을 때부터 심장이 멈출 때까지, 몸만 계실 때부터 사람이죠. 옳죠. 예. 존속 사례에 있어서 직계 존속의 여부는 법률상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모 같은 경우에는 생모가 이제 안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생모면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가족관계로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배우자 관계 유무는 반드시 법률상 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가지고는 배우자가 없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살교사방조는, 그쵸, 직계존속 가중처벌하진 않습니다. 그쵸? 이거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자신은 공동 자살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같이 자살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쵸, 독약을 먹이는 건 뭐가 되겠어요? 위계 위력에 대한 살인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기 학대죄에 관해서도 하나 나왔네요. 유기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늘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유기 학대 약간씩은 다릅니다. 유기는 법률상 계약상에 이제 그 의무가 그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거고요. 학대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 감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호 감독의 범위가 유기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유기죄. 법률상 보호 의무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고요. 사실혼 관계의 법률상 보호 의무도 인정이 됩니다. 제가 틀렸죠. 네. 사실혼이라는 것은 잘 아시고 있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는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부양 의무는 있어요. 그렇죠? 단 뭐 상속이 안 된다, 뭐 구체적인 건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고. 유기죄 계약상의 보호 의무는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에 유기자와 제3자 사이에 상관없으나 그 계약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명시적인 필요는 없어요. 묵시적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그 주점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주된 급보 의무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도 그죠? 계약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랬죠. 학대, 육체적, 정신적으로 차별되어 하는 거고 폭행도 포함되죠. 그렇죠? 단 성적 폭행은 여기는 학대에 포함되지 않고 그 성범죄로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기죄에 있어서는요 법률상 계약상 의무에 한정짓기 때문에 관습이나 조리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학대죄에 대해서는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협박에 관한 죄인데 협박에 관한 죄 이제 1번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협박죄. 요거는 좀 이따 법원행시 문제에서 볼 거고. 뒤로 갔나요? 네. 협박의 강요자에 대한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봅시다. 협박죄. 네. 협박죄. 골프 수잘 운영자 이 사건이죠. 그쵸? 운영자가 골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쵸 회원 자격을 박탈해 버릴 때 했다고 한 거예요. 이거 강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강요죄 사안이죠. 그렇죠? 권리 없는 일을 협박으로 행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강요죄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 차라리 암기해두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협박 강도나 강간에 있어서 협박이 행위 수단으로 쓰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성립한다? 강도, 강간죄만 성립하지 협박에 따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3번.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이 그런 위헌범이에요. 판례는 위헌범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협박에 있어서 외포 결과를 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외포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할 때 인식할 때 인식시가 기준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헌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여기서 권리행사 방해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죄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비재산 권리를 불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죄에 있어서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를 물어봤어요. 강요죄를 물어봤어요. 강요죄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각종 그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예.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1번. 예.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판례인데 이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피해자 A를 협박해서 맞죠? 사무관 시험이죠. 네, 사무관 시험 거의 법원행시 시험처럼 사무관 시험은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데 요점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행위를 직접 촬영하게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강제추행이 간접정범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강제추행을 하게 해가지고 이걸 뭐 찍거나 뭐 이랬던 경우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수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시켜서 이런 걸 해도 그렇죠.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요거 몇 번 출제됐고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요하고 이걸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을 피해자 스스로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렇죠. 자수범이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남자인 갑이 평소 알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A를 머리채를 잡아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깨무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도 강제추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추행은 굉장히 넓게 인정해서 도리어 부정하는 판례 뭐 이런 몇 개만 외우시면 충분하겠어요. 네. 러브샷도 마찬가지고요. 강제추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자주 나오죠. 위계의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특히 위계에 대한 간음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위계에 대한 간음은 미성년자의 위계에 대한 간음과 심신미약자의 위계에 대한 간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간음에 대해서 이거는 뭐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계라는 것은 그렇죠.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각 부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조건에 대한 위계는 그렇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교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한 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쳤는데 재산적 대가에 대한 거짓말이니까 사기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계에 대한 간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애는 성행위를 할 생각이었잖아요. 단 그 대가에 대해서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렇죠.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했으니까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죄로 처벌받겠죠. 예. 그다음 러브샷에서 강요한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법행 문제 좀 이따 보고 그렇죠. 예. 계속 법행 문제인가요? 예. 법행 때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좀 이따 법행 그 문제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최신 판례까지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법도 마찬가지고요. 성법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이 범죄였는데 신체를 촬영한 것 플러스 그렇죠? 신체의 이미지를 촬영한 것도 처벌될 수 있는 걸로 성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갑시다. 예, 이제 명예에 관한 죄부터 하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 그래서 뭐 늘 출제 가능성이 많은 범죄죠. 이것도 개인적 법칙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범죄인데 구급 문제부터 봅시다. 그렇죠. 24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이번 뭐 굉장히 뭐 유명한 판례죠. 고흥군수 사건이죠.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죄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죄 피해죄,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병렬적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인격을 보호하는 단체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공익과 상충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공익과 상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죠? 공공이익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요, 그렇죠? 과거 또는 현재의 입증 가능한 가치자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장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장래의 사실이 그렇죠? 과거 또는 현재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네가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자로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무관 시험인데, 그렇죠? 역시나 이제 키포인트는 1번이죠. 사무관 시험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행시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행시 문제보다 좀 지문이 짧아진 거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지문들이, 쓰이는 지문들은. 307조 1항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요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307조 1항이에요.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적시가, 그죠? 뭐에 관해서 대체하는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307조 2항이 허위사실이 있으니까 허위사실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7조 1항의 사실은 가치평가와 대척점을 인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7조 1항의 사실을 적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의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이것도 307조 1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인식, 그죠? 실제 인식은 이 사람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허위 사실인 경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고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당연히 307조 2항이 되겠지만, 그렇죠?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307조 1항이 된다, 307조 2항이 된다, 307조 1항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연히 사실 적시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무슨 사실을, 이거는 가치평가가 아니면 허위 사실이건 진실한 사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단 허위 사실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 307조 2항이 되고, 그렇죠? 307조 1항에는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허위 사실인 경우에도 뭐가 된다? 307조 1항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307조 1항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이 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은 진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아까 이거. 이때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307조 2항이 아닌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쵸? 몇 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307조 1항의 사실이라는 것은 뭐에 대체하는 개념이다? 가치평가에 대체하는 개념이다. 첫 번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307조 1항에서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위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허위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도 몇 조가 적용된다? 307조 1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거.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한 거냐면, 이 사람이 널리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묻는 말에 답했을 뿐입니까? 묻는 말에 답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공연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공개, 비공개 대화망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공개 대화망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것은, 이건 뭐 하는가?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죠. 그쵸? 그래서, 자기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할 뿐이지, 널리 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성 인정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옛말은 공연성을 부정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 대화방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면서 널리 알리겠다는 거예요. 단 비공개에서 자기의 신원만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성 인정하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서로 간의 문중에 그 자기의 선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문중은 이 사람이 우리 선조다. B 문중은 이 사람이 우리 선조다. 그러니까 좀 유명한 위인을 서로 간에 자기 선조라고 끌어대는 거예요. 이럴 때 법원이 이제 누구 거라고 얘기했어도 B 문중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 선조가 맞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그와 반대되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봤던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중 판결입니다. 그죠? 종중에 관한 거, 종중의 선조에 관한 거예요. 그죠? 각 전중들이 이 선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다가 B 문중이 이겼어요. 그래도 A 문중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조인데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판례에 반하여 나는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의견을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쉽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에 관한 자에 관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명예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모욕죄입니다. 그죠? 예. 공연히 모욕죄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적 평가가 저하됐을 필요는 없어요. 그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 되겠죠. 자, 맞습니다. 2번. 지역 여성단체가, 그죠?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실에서 어떤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것을 이걸 밝힌 거예요. 그죠? 공공이익이 있는 거죠. 이제, 비방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 3번. 307조의 명예훼손죄 공인의 사실 역시 사람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프 플러스 범인도 포함되지만, 그죠? 판례는 정부, 국가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공군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뒤로 가겠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경매에 관한 죄인데, 뭐 출제될 가능성은 늘 있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가장 잘 나오는 개인적 법익의 범죄니까 좀 보자고요. 그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첫 번째, 업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고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호가치는 넓게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는 없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온공연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평온공연하게, 그죠?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관계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맞죠? 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공무는 업무의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공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아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그다음 2번. 파업, 철도노조 사안입니다. 파업이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협이 위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제 이 전화협의체 판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파업이 언제나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의 사업 계속 의지를 저해한다면 위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사업 계속 의지를 저해 혼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3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받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고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할 수 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발효도 잘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평온공헌한 업무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지만 부정했던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던,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했던 업무, 그렇죠? 업무성을 부정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의료업이 있었죠. 그렇죠? 무면허 의료행위, 그 다음에 무면허 공인중개사 행위도 마찬가지, 그렇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성매매업소, 뭐 병풍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임차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죠? 요것만 가지고, 그죠? 임대차 계약이 아직 뭐 끝나자마자 바로 임대인이 이렇게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이거는 업무를 방해, 사실상 평온한 업무를 방해한 게 되겠죠. 그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주거침입죄로 가보도록 합시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야 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법원 행심 문제네요. 나중에 따로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죄로 갑시다. 재산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재산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여기서 이제 성패가 잘못될 건데, 그죠? 기본적인 문제들도 의외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분차분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최신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중요한 판례들 그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주 굉장히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능력시험 문제입니다. 절도 스펙에서 이루어진 수개의 절도는 포괄일체가 되므로 상습절도는 포괄일체가 돼요. 포괄일체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한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그쵸 이거는 형사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쵸 이게 상습절도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범죄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일부가 기소가 공소장에 써있지 않더라도 이 기간 내에 있는 절도 상습성에 있는 모든 행위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한다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동차를 몰래 운행한 후 원래 장소에 갖다 놨어요. 그렇죠?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영득 의사에 뭐가 없습니까? 소극적 의사가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전사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절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너 쓰라고 준 적이 없죠. 타인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으면 이거는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거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절도가 되겠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으로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꺼내어 현금 인출기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현금 카드를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카드를 쓰고 반환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 현금 카드 자체는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현금 카드에 특수한 기능 가치 침해가 있었으면 현금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금 카드라는 것은요. 예금 통장처럼 예금액 증명 기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서 돈을 찾고 되돌려 보냈다면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가 될 수 있겠지만 왜? 예금 통장은 예금액 증명 기능이라는 특수한 기능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현금 카드는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특수한 기능 가치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금 카드는 절도죄가 성립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 카드를 꺼내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해요. 하지만 현금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상돌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치? 어느 시험이든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돌의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강도, 손괴, 강진면을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의해서 적용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재산관계 모두의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기죄는 피해자의 관계에서 친족관계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해보면서 합시다. 친족상돌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족상돌에 그렇죠? 순수한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모두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나 일방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잘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친족법을 배우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족 그 범위를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친족이 아닌 경우는 친족상대로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친족이 아닌 것 가장 대표적인 사돈이 있었습니다. 사돈지간. 그렇죠?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인척이 되지 않아서 친척이 되지 않았던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신고를 했는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장 혼인을 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돈을 사기 혼인? 혼인 사기를 친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혼인 의사가 없으니까 혼인이 무효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친족상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에 재판상의 인지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쵸? 예, 아임여파다를 외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인지가 있으면 출생 시부터 친생자로 이제 소급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인지의 소급표가 애가
애초부터 이 사람은 친생제로 태어난 게 돼버리니까, 그쵸? 예, 절도 당시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친생관계가 있었던 게 될 수 있죠.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인지의 소급표로 인해서 친족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재판상 인지를 받아 친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그쵸? 예, 그러면 이건 소급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친족관계 규정이 적용된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 출생 시까지 소급해서 친생제 관계가 생긴다. 그렇죠? 이러한 민법의 해석이 이제 형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행위 당시에는 친생제 관계가 없었지만 인지의 소급표에 의해서 뭐가 된다? 친생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죠. 4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그쵸? 요거 친족상돌이는 강도, 손괴, 강진면을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갈이네요.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이 좀 더 위험해졌다 할지라도 액수가 커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재산 문제라면 친족상돌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안 되는 것에게 강도, 손괴, 강진면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기죄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죠?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특히 사기죄에 관해서 최신 판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꼼꼼히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부터 봅시다. 그래서 2번도 법원행시 문제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예, 봅시다. 이 판례는 2017년도 판례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았고, 또 출제되더라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자기 계좌 통장을 양도했어요. 그쵸? 예.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멍을 인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사용 목적, 대포 통장 사건입니다. 그죠? 대포 통장에 관한 거예요. 네. 대포 통장의 명의인이 그렇죠?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대포 통장은 뭐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대포 통장을 파는 경우도 있고, 내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을 사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단체들이 뭐 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얻어낸 경우예요. 근데 이 통장에 돈을 들어온 걸 보고 이 통장의 명의인이 이 돈을, 그쵸? 예금을 수익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요걸 뭘로 보겠는지 문제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쓰는 걸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포 통장만을 팔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선이었어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이 통장을 뒀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 전에 범죄를 도와줬으니까 뭐가 되겠어? 사기죄의 종범이 됩니다. 그 다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쵸? 누가 준 돈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쏜 돈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내가 범범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겠어요? 작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위탁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한 이 돈을 먼저 찾아가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횡령이 되겠는가? 횡령이 안 된다고 봤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위탁관계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도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이었던 경우에 대포 통장만 판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포 통장 삽니다 라고 하니까 뭐에 쓰는지 모르고 대포 통장을 준 경우예요. 근데 자기가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찾아 쓴 경우입니다. 그렇죠. 사기죄의 종범은 아니죠. 도와준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물은 아니에요.
번번부로 받아야 사기죄죠. 근데 번번 몰래 찾아 쓴 거니까 장물죄는 안 돼요. 횡령죄는요, 판례가 이걸 변다고 봤어요. 왜? 판례는 여러분 HSBC 사건 기억나시죠? 우연히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아 쓰는 경우에도 신의식사하고 위탁관계를 인정해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 통장을 팔았는데 보니까 우연히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이걸 찾았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몇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전화비치 판결이죠.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쵸? 처분행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 기망행위를 해. 그쵸?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서에 사인을 해줬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었냐면, 이 사람이 문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서명사치입니다. 그쵸?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서류였어요. 근저당 설정 서류였어요. 근저당 설정 서류였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서류라는 처분행위를 결과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처분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왜? 사기죄라는 거는 속아서 하는 건데 그 정확한 내용을 꼭 결과를 알아야 사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속아서 하는 거잖아요. 속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속아서 뭔가 이 사람이 주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3번.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입니다. 3번.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말아요.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쵸?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나 채권을 주심하여 임으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거짓말 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채권한 것을 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죠. 이게 되게 이걸만 봤을 때는 되게 애매한 문장인데 이것도 좀 지워서 얘기합시다. 갑이 있어요. 갑이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건 문장을 이렇게 따놓으면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그쵸? 근데 을한테 지금 돈을 빌립니다. 그죠? 돈을 빌려요. 돈을 차용합니다. 그죠? 돈을 소비대차라고 봅시다. 이 사람이 차주고요. 이 사람이 대주가 되겠죠.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빌리냐면, 그죠? 돈을 빌리면서 제가 이걸 담보로 줄게. 그죠? 이걸 담보로 줄게. 라고 했던 경우. 이른바 채권 양도한 경우예요. 근데 채권을 양도해놓고 이 사람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하로 A로부터 돈을 받아서 써버린 경우입니다. 그죠? 예. 됐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애초부터 양도 의사가 없었으면 양도 의사도 없으면서 담보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다 쓴 거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사기죄가 되고 양도 의사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변제 능력이 없죠. 애초부터 양도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 뭐가 된다는 거야? 사기죄만 되는 거지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도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지 있으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판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은 이것만 봤을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안을 이렇게 판례의 일부를 발췌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안 한번 보시고요. 하지만 적어도 4번은 바로 알 수 있죠. 자기계좌에 타인의 착오로 송금한 돈 인출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연히 내 통장에 들어온다 쓰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사기에 관해서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기망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률업계에 중요한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걸 요한다. 이거 자체가 틀렸죠?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 묻지 않아요. 동기에 대한 착오를 이용한 사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 절취한 작물을 자기인 것처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쵸? 훔치고, 그쵸? 제3자를 속였으니까 행위 객체가 다르죠?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절도와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절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허가 결정이 확정됐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 파산하기 전부터 이미 못 갚을 걸 알면서 계속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사기친 거죠.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쵸? 그래서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 전까지 계속 돈을 빌린 거예요. 못 갚을 줄 알면서.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가?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한 겁니다. 잔전사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령했어요. 돈이 오버돼서 들어온 걸 알면서 수령했어요. 그러면 매매 자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서 비로소 알게 됐을 때, 그렇죠. 그럼 받는 중에, 그렇죠. 받고 난 직후에 알아서 이제 고지를 안 했다면 이거는 부작에 대한 사기죄가 되겠지만, 집에 가서야 나중에 알았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 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잔전사기, 거스름 또는 초과해서, 그러니까 초과하게 입금된 것을 알면서 받았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사기죄가 되는데, 이제 이거 받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알았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사무관 시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네. 꽤 이제 사무관 시험 보시다시피 거의 법원 행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키워드를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요? 네. 5번 봅시다. 그렇죠? 타임에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러니까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유심칩을 조작을 해가지고 유심칩을 이제 풀어가지고 한동을 풀어서 이제 핸드폰을 사용했던 경우에요. 그래서 사람을 속였습니까? 기계를 속였습니까? 기계를 속였죠. 그래서 요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인 A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을 필요한 소리. 아까 했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놓고는, 그쵸, 어디에 서명케 한 거예요? 근저당 서류에 서명케 한 경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서명사치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인식하면 되지, 처분 결과의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쵸.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근저당권자인 갑이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 무효이거나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근저당권을 기하여 채무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의무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 정체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어요. 그죠? 좀 기는데,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인 근저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채무도 없으면서, 그죠? 등기소를 위조해가지고, 그죠? 저당권을 자기 앞으로 이제 설정한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했다면 이 경매 다 무효죠. 그죠?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이제 얻지 않고 도리어 이제 채무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요. 예. 이러한 경우에 어찌됐든 원인 무효 근저당 설정 등기에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단 이때에서 누가 이제 피해자가 되겠어요? 매수인이 피해자가 되겠죠. 예. 좀 기억하시고요. 예. 왜냐면 이 원래의 소유자는 허위의 근저당에 의해서 무효인 근저당에 의해서 소유권을 잃지 않으니까 이걸 속아서 산 매수인만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겠죠. 예. 그 다음 잔전사기입니다. 잔전사기. 아파트 매매대금을 4억 5천만 원 정도에 매도한 갑이, 그쵸, 5억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어요. 그쵸. 예. 5천만 원이 이제 계약금으로 이미 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알았다면 이건 뭐가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이제 소송사기로 가겠습니다. 소송사기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송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송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송사기 권리 취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에 대한 사기, 허무인에 대한 사기,
무관한 자에 대한 사기, 소송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것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소송사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유치권의 주장에 의해서 번안소송을 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소송사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유치권은 권리 저주어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은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소송사기 아니죠. 유치권만 주장한 게 아니라 경매까지 신청했다면 실행 착수가 있는 겁니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말소 등기서예요. 말소 등기.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미 격려된 이전 등기를 없애니까 격려된 자야한테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 그래서 이전 등기를 이걸 말소를 하면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면 병이,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면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격려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만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 사기를 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런 자만 이제 소송 사기 대상자가 되겠죠. 소송 사기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보존 등기를 없애버리면 이전 등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가라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 등기 말소를 관소를 제기하면서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렇죠? 보존 등기를 새로 격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가? 이미 기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렇죠? 압류를 했다면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집행권은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는 이미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허위 채권에 의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본안 소송을 했으면 실행 착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가압류만으로는 실행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카드에 관한 범죄 중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쵸 이거 타인 명의를 모용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카드를 너한테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을 인출했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절도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LS2나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사람을 속인 거예요? 컴퓨터를 속인 거예요? 컴퓨터를 속인 거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에 대한 컴사가 되겠죠. 컴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에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기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여기까지 컴사죠. 컴사입니다. 컴사. 이미 이익을 봤으니까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찾는 것은 별도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네. 그 다음. 정상적으로 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예요. 그렇죠? 삼성카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제에서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건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4번 그 PC방 사건이죠. PC방에서 현금카드 소유자가 3만 원만 찾아와, 2만 원만 찾아와라 그랬는데 얘가 2만 원 위탁을 받고 5만 원을 찾아왔던 경우입니다. 팔려는 이걸 물어봤다 컴사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에 5분의 3부분에서의 이득을 본 컴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거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관한 죄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횡령의죄로 넘어가 봅시다. 횡령의죄. 법원행시 문제가 2개 있네요. 구분 문제로 바로 갑시다.
횡령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 물건을 위탁관계에 관하여 먹는 걸 뭐라고 한다? 횡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위탁관계를 넓게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넓게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원 인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전달해달라, 배임 수재를 전달해달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불법원 인급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위탁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지입차주 사건이죠. 지입차주 사건. 그죠? 지입차라는 거는 이제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등록은 지회사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화물자동차 같은 거를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그렇죠? 등록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관자의 지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 소유권의 취득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범실성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판례 요거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사실상에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고차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이 A한테 돼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이 차를 딴 데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횡령죄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등록을 가지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등록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위탁관계에 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발행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의 보충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백지인 약소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든 보충권은 한도를 넘어서 보충을 한 약소금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사람께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거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다음 위탁 판매인과 위탁자가의 판매 대금을, 그렇죠?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목적을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 네가 이걸 잘 팔고 그 다음에 이거 네 수고비야 이런 거 다 떼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특정 목적 위탁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왜? 얼마에 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위탁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수탁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수탁자가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그 대금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아까 본 거예요. 그죠? 자신의 명의에 착오로 송금된 돈 함부로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 성립하죠? 그죠? 예. 그 다음, 횡령죄라는 건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죠? 이 물건이라는 것은, 그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제물로 간주해요. 하지만 권리나 정보는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 부동산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맞죠?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해서 판례는 이자간의 명의신탁은 횡령이 되지만 계약 명의신탁이라든지 3자간 명의신탁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과 병갑사의 소유권 이전 계약으로 인해서 의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매매계약은 누가 했어요? 병과 갑이 했고 등기는 의명의로 됐죠. 무슨 명의신탁입니까? 3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본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렇죠? 과거 판례와 달리 지금은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를 인정하고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임죄로 가겠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렇죠?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 되고 이 본인한테는 손해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에서라는 사람이 삼성에서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배임죄 보면 좀 더 넓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계라든지 담보물 가치보존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부동산 이중매매네요. 자, 법행이네요. 아, 그렇죠. 예. 배임죄니까 똑같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보시고 9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렇죠.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는 그렇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거죠.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입니다. 그렇죠. 양도담보.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건 채권자가 처분하건 배임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 때 배우셨을 거고. 하지만 변제기 후는요, 이 청산 사무는 자기 사무에 불과하니까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제기 경과 후에 청산금 지급 사무는 자기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가 처분에 따를지라도 배임죄는 된다, 안 된다?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 2번. 업무상 배임죄로 실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 상대방이 수익자는 해당 거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법인카드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쵸? 예? 법인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써야겠죠. 근데 누가 봐도 법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쵸? 혹은 뭐 자기 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카드를 쓰는 걸 이제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점에서는 딱 보니까 알겠죠? 법인카드인데 법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네?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공범을 처벌해야 돼요? 그 카드 안 받을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거의 일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신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법인카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완전 또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이것도 시험 출제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죠? 왜냐면 판례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면 이게 이제 배임죄가 된다는 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죠? 네,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비치인가를 가진 거예요. 비치인가. 이미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이제 사무 보니까 회사에 이제 비밀 같은 걸 집에 와서 사무를 봤어요. 근데 집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 거야. 그러면 이걸 회사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퇴사의 경우에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면, 그렇죠? 언제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퇴사 시가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다 중요한 문제죠. 지금 4번. 요거. 예. 대표권의 남용입니다. 예. 4번의 판례는 점점 이게 좀 디테일하게 갈수록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예. 봅시다. 대표권의 남용입니다. 권한 범위 내에요. 권한 내에서 무슨 이익을 목적으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위가 있고요. 어음 행위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행위는 상대방이 뭐 선이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니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배임죄의 기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었으면, 그렇죠? 배신행위는 했는데 계약이 유효야 무효야?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요. 그렇죠? 근데 어음이 발행됐습니다. 대표권 남용을 해서 어음이 발행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음이 발행돼서 아직 유통 전이라면 이 사람 사이엔 대표권 남용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통했다면 어음에 의해서 항변이 절단이 되니까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대표권을 남용했어요. 상대방이 악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효력은 무효가 되겠죠. 그죠? 약소금 발행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으므로 약소금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가 아니에요. 유통됐으면 항변이 절단되기 때문에 배임죄의 기소가 되는 거고, 그죠? 유통하지 않았으면, 유통 전이라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항변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미수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이 되면 뭐가 된다는가? 기수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디테일한 부분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임수중죄예요. 비임수중죄.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법원행시 문제 때 하겠습니다. 이제 작물죄로 갑시다. 작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작물죄예요. 예. 절도범인이 작물을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작물을 하면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으로 처분했어요. 그러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2번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자신의 예금 계좌로 금원 이체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컴사. 그렇죠? 컴사가 된 후에 자신의 현금 카드로 돈을 찾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익을 향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작물 취득죄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자주 나오죠. 그죠? 3번. 예. 여러분,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찾아가지고, 그죠? 야, 이 돈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뻥튀기 좀 해줘. 라고 해서, 그죠? 주식 매각의 대금조로 교부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쵸? 이건,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함부로 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주식 좀 사줘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준 거야. 이게 회사 돈 빼돌린 걸 알면서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작물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성립할 수 없다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작물임을 알면서 작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했어요. 그러면 작물 났을 때는 중개한과 동시에 이제 기수가 되죠. 그렇죠. 매매 계약을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중개한과 동시에 기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작물죄 늘 나오는 문제니까 봅시다. 2번. 예.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무처분했어요.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작물인 현금은 뭐가 중요해? 가치가 중요하지 형태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 형태를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 위해서 동일한 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았으면 뭐가 되는가? 작물 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3번.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몇 번 나왔어요. 예.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 거. 컴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득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인출해 정을 하는 사람한테 준 거는 컴사로부터 얻었으니까 작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보이스피싱 사건이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통장을 줬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기죄의 종범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이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이 대표 통장에 들어오니까 이 돈을 찾아 쓰는 것은, 그렇죠. 뭐 안 된다? 그렇죠. 작물 취득죄 안 돼요. 사기죄의 종범은 되지만 작물 취득죄 안 돼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손괴죄 부분으로 좀 가겠습니다. 손괴죄 부분은 이것도 법형 문제네요. 좀 이따 봅시다. 네. 강진면으로 가겠습니다. 강진면. 그렇죠. 강진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들은, 그죠. 강진면은 특히 법원직 시험 문제에서는 뭐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죠. 권행방들은.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렇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강제 집행 못할자라는 것은 채무자가 내가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남의 재산을 훔쳐오는 거에 내 재산을 짱 박는 거에 뭐라고 한다? 강진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변은 거야겠죠. 그래서 압류공제 채권은 이거는 강제 집행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금 계좌를 옮긴다 할지라도 강진면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는 거 틀렸고요. 그 다음 강제집행 멘탈죄,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저당의 목적물의 기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그렇죠? 이를 숨겼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거는 근저당, 그렇죠?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멘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다음 3번이 맞죠?
보존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이거 아예 그냥 거의 외우십시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재산이다. 민사소송법상의 지위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상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유예타지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권권, 실용 신앙권도 강제집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강제집행유예타지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네. 이제 사회적 국가적 법익으로 좀 가겠습니다. 방화 실화에 관한 죄들이 이제 나오네요. 이제 방화 실화에 관한 죄 중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방화입니다. 방화.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여서 매개물에 물이 붙이면 실행이 착수, 독립연수하면 기수. 그 다음 2번. 혼자 주거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혼자 주택하는, 자기 혼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불을 질렀으니까 현주 원점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3번. 무주물을 소유해서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모아 형법 167조 2항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쵸? 우리가 소유권의 침해가 있으면 타인물건 방해죄가 되는데, 그쵸? 무주물이라면 소유권 침해가 없으니까, 그쵸? 이거는 소유권에 침해가 없으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 다음 피고인과 방화 의사로 뿐인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의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하면서 라이터를 켰어요. 그쵸? 그리고 예. 어찌됐든 매개물에 대해서 불이 붙었다, 발화가 됐다, 그럼 뭘로 볼 수 있어요? 그쵸? 현관방화에 대해서 방화의 실행을 착수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서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문서 위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문서죄. 그렇죠. 1번 봅시다. 예. 명의자의 명시형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명시적인 승낙이 있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그냥 지 생각이죠. 그냥 지 생각이죠.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는 승낙이 있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땅 나한테 주기로 했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가? 매매계약서를 만들면 본인이 기대해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을 뿐이죠.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서위조죄가 승낙이 없는 거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쉽게 나왔네요. 연대보증이 될 거 허락했다는 것은,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을 연대했기 때문에 그 최고검색에 항변이 없죠. 그래서 네가 직접 차주로 돈을 갚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차주라는 차임금증서를 작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승낙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렇죠? 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복사문서, 그렇죠? 문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비준의 통행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사인이 담당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인은 공무원을 의사지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단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은 처벌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렇죠? 예. 그 다음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봅시다. 그렇죠? 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이름과 사진을 가린 다음에 복사해서 위조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죠? 공문서고요. 새로운 증명을 만들어냈죠. 이름하고 사진이 바뀌면 이건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전혀 다른 주민등록증이 되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위조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상환증권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사한 수표를 가지고 가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본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본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문서가 될 수는 있지만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 사유 용도란의 기재를 고쳤었다 할지라도 인감증명서는 뭘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도장이 인감, 그렇죠?
이 도장이 이 사람은 인감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인감 도장입니다 라는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용도라는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주치운전자의 적발보고서 및 주치운전자의 정황기술 보고서에 각 운전자의 타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주치운전자 스스로 적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문서다, 공문서다? 이건 사문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문서인데 나무 명의를 사칭했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문서 위조죄가 되겠습니다. 문서죄에 관한 것들은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봅시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이제 허위라는 부분은, 문서의 허위라는 부분은 허위 공문서 때는 되게 넓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건축허가요.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한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다 라고 했으면 이건 위조가 되겠죠. 하지만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허가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허위야, 허위 아니야. 이건 허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축허가서에는 건축 허가합니다. 허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허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그 법령 적용이 있죠. 예. 그 법령의 항목의 사실들은 다 진실인데, 그쵸? 전제사실적인 진실인데, 법령 적용을 딴 법을 적용한 경우에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허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허위가 안 되는 거 위주로 암기하시면 충분하겠어요. 1번에서 답이 나왔네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쵸? 허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허위야, 허위 아니야? 허위 아니라고요. 그 다음, 2번.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거, 무허가를 허가처럼 했으면 이거는 허위죠. 예. 그 다음, 원본을 대조하지 않았고도 원본 대조 필요한 거, 대조하지 않았는데 대조했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허위죠. 그렇죠? 대리인 신청해놓고 본인 신청한 것처럼 하는 것도 허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정행사죄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부정행사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그렇죠? 부정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행사하는 거. 그렇죠? 단 부정행사 하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죠? 내 운전면허증을 남이 이제 부정행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용도 내에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용도 외에 사용했으면 부정행사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명 기능도 있지만, 그죠? 무슨 기능도 있습니까? 신분 기능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거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예. 이제 이 판례도 바뀐 지 꽤 됐죠. 그쵸? 그래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도 있다. 운전 자격증명 기능도 있지만, 그쵸? 신분증명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증 대신 딴 사람이 행사하는 경우 뭐가 될 수 있다? 부정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이거 누구누구 써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차용증과 이행각서는, 그쵸? 요거는 누구 쓰라고 그러니까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행사죄가 될 수 있으려면 누가 쓰라고, 주민등록증처럼 어디에 쓰라고 돼 있어야 되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 절취한 전화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화카드는 KT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KT카드. 후불식 전화카드죠. 예. 그래서 옛날에 군대, 지금 제 군대 때도 없었고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 후불식 전화카드예요. 후불식 전화카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카드를 만들면 나중에 엄마가 이제 이걸 계산해 주는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요걸 쓴 거예요. 근데 누구 거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 권한자가 특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딴 사람이 갖다 쓰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00원, 5,000원짜리 이건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X만 있는 이제 공직전화 카드는 그건 유가증권이에요. 예, 예. 그게 아니라 후보식 전화 카드 누구라고 이름 써 있고요. 예, 나중에 계산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문서 부정행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 신원증명서 누구 쓰라고 누구 거라고 안 써있죠.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부정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도박과 복패에 관한 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쵸? 이것도 법원행시 문제니까 일단 패스를 좀 하시고, 그쵸?
그러면 국교에 관한 제도, 이거 법원행시 문제니까 좀 패스하시고,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로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직무에 관한 제, 뇌물죄로 가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직무유기죄입니다. 예, 직무유기죄. 몇 페이지입니까? 예, 2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그죠? 여기 있네요.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구체적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관이 압수한 증거물을, 그쵸?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쵸? 그래 놓고 이걸 인멸해버리면 돌려줘 버립니다. 그쵸? 하지만 직무유기죄는 무슨 범위라고 그랬어요? 부작위범이고 계속범입니다. 자기와 부작위가 부작위면 누가 이긴다? 자기가 이긴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판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으로 1번에서 끝났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불법 처리자를 확보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어요. 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겠죠. 4번. 농지 불법 전용 사건입니다. 과거의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직무유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과거에 대한 직무유기, 미래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하나가 불법이야, 두 개 불법이야. 두 개 불법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실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뇌물죄로 좀 갑시다. 뇌물죄. 네.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뇌물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중뇌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과 동일한 이해관계였다면, 그쵸? 예.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사자 또는 대리인이 받은 거라면 이거는, 그쵸? 제3자 뇌물공여죄의 단순수뢰죄예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뇌물의 내용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적인 이익의 하나고 뇌물의 이익은 약속 당시 현존해야 되므로 이거 틀렸죠. 그렇죠. 재산상 이익이 하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까지도 뇌물로 봐요. 그렇죠. 성행위 해주는 것도 뇌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군 직무시사에 관한 건데 이 장군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안 팔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령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잘 팔리는 땅이야. 그래서 이게 둘이를 바꿔준 거예요.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땅과 바꿔주는 거는 이건 이익을 준 거죠. 그렇죠.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판례인데 최근 출제가 됐습니다. 법원직 문제들은 특성상 오래된 판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된 기본적인 판례들을 좀 리마인드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모르면 앞뒤의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부분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했어요. 그렇죠?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상경이 된다 그랬죠? 병기관 사건입니다. 그렇죠? 병기관 사건. 그 다음 뇌물을 공유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총칙성의 공범기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필요적 공범이니까 총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 뇌물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걸 좀 보도록 합시다. 그죠? 요거 3번 봅시다. 3번. 뇌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무기한으로 무이자로 금을 차용했어요. 그렇죠? 차용금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이자가 뇌물이 되겠죠. 이자가 뇌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알선 뇌물 수수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안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추징을 할 때는 피고인한테 제일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시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추징해야 된다. 이게 맞죠? 네. 3번이네요. 뇌물죄에 대한 직무 관련성 넓게 인정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1번 판례가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봅시다. 예. 세무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하죠. 아, 뭐, 이제, 세무조사 가는데, 뭐, 섭섭치 않게, 뭐, 이제 잘 주면, 뭐, 내가 잘 알아서 해주겠다. 얼마나 되겠냐? 말을 듣고, 내심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한 가락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준 거예요? 1억을 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1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꿔다가 돌려줬으면 이제 1억 원에 대한 뇌물죄가 안 됐겠지만 확인한 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등사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공정거래위원장 갑이 이동통신회사 이제 뭐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이제 거대한 이동통신회사가 이제 결합을 해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50%가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 기력 결합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뇌물을 주는 거죠. 근데 직접 받았어요? 사찰이 줬어요? 사찰이 줬어요. 그래서 요거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고 내가 직접 안 받았으니까 사찰과 이 사람이 뭐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3자 뇌물공여죄는 돼요. 부정 청탁이 있었죠. 그래서 제3자 뇌물실죄가 성립한다. 그렇겠죠. 그다음 3번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금원 자체를 못 써야겠어요. 이자를 못 수신해야겠어요. 이자를 못 수신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늘 나오는 문제에서 나와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갑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건데, 그쵸,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 위기가 아닌 방법으로, 즉 위력으로 공무원을 겁박했다 할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도 안 되고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혈액 박해치기 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아무리 충분하게 심사라도 혈액을 바꿔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법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파워 매직 쉐이퍼 사건이죠. 그래서 번호판에 이렇게 뭘 뿌린 거예요. 그럼 과속 탐지 카메라에 이제 찍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속인 거예요, 기계를 속인 거예요. 기계를 속인 거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위기에 대한 공직방 자꾸 말씀드리지만 법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고지한 거는 위공방이 된다 안 된다? 위공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 소송 소리가 송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뭘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제 자백에 의해서 이제 승소를 노린 거죠. 그렇죠. 이거 어찌됐든 그렇죠. 민사소송 허위 주소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가 지금 위공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그렇죠. 그다음 변호사가 휴대전화 증권용 단말 거래기를 넣는 것은 이거는 구치소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그렇죠. 핸드폰을 잠시 쓰게 해주거나 담배를 피게 해준 거 정도는 위공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3번은 되게 길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이 신고는 개인이 낸 그 의사 자료, 그렇죠? 자료일 뿐이죠.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공적 집행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에 허위가 있다 할지라도 위공방은 원칙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등기입니다. 등기 신청을 하는데 허위 자료를 낸 거예요. 충분히 심사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으면 이 등기에 대해서는 위공방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가 이 부분이 변경됐죠. 그래서 등기 공무원이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속이면 뭐 하겠다? 위공방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이죠. 3번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등기 공무원이 허위 소명 자료 등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건 뭐가 된다? 위공방이 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2번. 이거 공직방에 대한 건데
공직방은 그쵸 경찰의 수에 따라서 보죠. 그쵸. 그래서 2명의 경찰관 모두가 이제 두드려 맞았어요. 그럼 하나 공무의 기회에 2명이 맞았으니까 상경이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이거 뭐 아까 봤었죠. 담배 유공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주와 범인 인식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그죠? 범인 도피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그죠? 네. 여기 맞아요? 아니구나, 여기구나. 예. 범인 도피죄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걸 봅시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되지는 않아요. 그죠? 범인은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행위와 거의 비슷하게 뭐 대포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 자가용 운전을 요청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속한다면 그죠? 속한 범인 도피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죠? 통상적인 도피 행위를 넘어서서 그죠? 여기 자기 방어권에 남용이 된다면 도피죄 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시 범인 스스로 도망가는 거 범인 도피죄 안 돼요. 남을 이용하는 거. 내가 도망가는데 대포폰 하나 좀 갖고 와봐. 운전 좀 해줘. 이 정도 가지고는 도망가는 일반적인 자기 도피 행위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면 요거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진 않아요. 교사죄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방어권 남용한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범인 도피죄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 2번.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재수 계속한 경우는 범인 도피죄 공동점이 성립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 공범자가 한 명을 대타를 세워서 위장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얘한테 야, 내 것도 위장자수해 라고 몰아갔다면 이건 뭐가 되는가?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가?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3번.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거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실제 업체라고 허위로 진술한 거 이거 가지고는 수사기관이 네가 사장이야?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범인 도피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사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위장자수를 하거나 혹은 증거를 조작한 경우는 범인 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네가 사장이야? 예. 라고 한 거 가지고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이제 경찰서에 답했는데 네가 뭐 보증해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범인을 도피시킨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인 도피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어야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위증죄로 가보도록 합시다. 위증죄, 무고죄,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사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증죄의 범위, 자수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증인이어야 되죠. 따라서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 2번.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되었으나 그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서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아서 종료된 신문 절차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잘 봅시다.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절차에서 그 증인 신문 절차를 철회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미 성립한 위증에 영향이 되진 않아요. 단 자수가 될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증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네요. 미안해요. 모의 위증죄. 모의는 판례는 뭘로 봅니까? 부진적 신문범으로 되죠. 그래서 모의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신문관계에 경중에 있는 범죄에서 신문관계에 있는 자는 그렇죠?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의 위증의 교사죄가 성립하겠죠.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 왔어요. 고지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그러면 사실상 장애가 생겼네요.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위증죄가 성립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2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그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아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좀 봅시다. 예. 1번도 중요한 판례예요. 1번도.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면서 그렇죠? 허위를 진술하고 이 제3자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빠가 딸을 이제 성범죄를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너 이렇게 성범죄 했다고 네가 얘기하는데 너 아빠 미워서 그런 거지? 너 거짓말 친 거지? 이렇게 이제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술을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허위 진술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허위 증거로 만든 거를 봅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네가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수사기관에 이제 제출한 거니까 이거는 증거 위조로 봤어요, 판례가. 오케이. 그렇죠. 네. 이 판례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사한 감정인이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하게 선사해서 계속해서 이제 허위의 감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허위 감정죄를 구성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서 유력이 미치는 범위 내까지 그렇죠? 하나의 위증죄가 되는 것 같이 하나의 허위 감정 명령이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가? 동일하게 이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를 달리하여 수차 징계로 나갔으나 그렇죠? 최초 선서 유력이 유지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에 불과하겠어요? 하나의 위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한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 뭘 물어본 거예요? 성립의 진정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 기록을 보고 난 다음에 예,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 적이 있으니까 그 말 한 적이 있다 그랬지.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이거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 조서 자체가 거짓말이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위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없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술조서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허위 진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일단 진술조서에 적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진술을 수사기관한테 한 적이 있느냐? 예, 그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의 사실, 진실한 사실이라 신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무고죄까지 보겠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무고죄라는 것은요 타인은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처벌되지 않는 것을 처벌되는 것처럼 신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그렇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고가 되겠죠. 무고죄라는 것은요 처벌되지 않는 걸 처벌되는 것처럼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헛고생했으니까 이걸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죠? 2번 상대방의 범행을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단독 범행인 것처럼 했어요. 이 사람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범행을 한 사람한테 범행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 자기 부분을 뺐지만 자기를 고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인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어요. 그렇죠? 예, 단독 범행에서 공동정범했어. 공동정범이지만 범죄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수사기관이 결정해야 될 몫이지 이 사람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징계권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무고죄 성립엔 영향이 없어요. 국가적 사회적 법에 개인이 승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4번 허위 신고할 당시에 무고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거를 형사처벌이 되게끔 거짓말을 친 거예요. 나중에 이 판례가 변경돼서 지금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사실이 할지라도 그렇죠? 이미 네가 그렇죠? 처벌이 되지 않는 사실을 처벌이 될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우리를 헛고생하게 했죠. 그럼 무고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답니다.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 이제 사무관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직 시험과 능력 시험에 대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원행시 문제를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